안녕하십니까. 조선시대 사대부 초상과 복식에 대해서 강연해드릴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박승원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조선전기미술대전 새나라 새미술 전시연계 온라인 특강의 마지막 강연이고요. 강의 주제인 인물로 보는 조선전기미술의 이해 중에 초상에서 보이는 복식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시실에는 모두 4분의 초상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보고 있는 교위에 앉아 계신 그런 초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좌식으로 앉아 계신 2분의 초상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보면 홍가신 초상과 장말손 초상은 교위의 관복 차림으로 앉아 계신 그런 초상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연보 초상은 달령을 입고 있으나 표에나 쓰고 있는 입자를 쓰고 계신 모습, 그 다음에 김진 초상은 편보포에 입자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초상입니다. 이 4분의 초상이 지금 전시되고 있는 조선전기미술대전에 전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중점적인 그런 초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냥 전시장에서 보시는 모습과 다르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이 복식에서는 조선 전기를 어떻게 말하고자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초상 중에서 먼저 관복을 입고 계신 2분의 초상부터 설명을 드리겠고, 그 초상 속에는 머리에 쓰신 관모, 입고 계신 옷, 그 다음에 신고 계신 화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선 전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복식은 유교 문화의 발달과 예복 제도의 정비라는 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복식은 유교의 예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고요. 삼국시대 이래로 고유 복식과 중국 복식의 이중 구조로 발전되었습니다. 조선조의 예제는 태종과 세종대에 확립이 되었는데요. 왕실과 문무백관들의 행사 차림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써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도설 등 그림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헌으로는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레이, 국조오레이설에, 국조속오레이, 국조속오레이설에, 그리고 국조속오레의보, 국조속오레의보설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복 등 이런 것들의 규정이 들어있는 책으로는 경제육전, 경제속육전,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으로 이어지는 책들이 있는데요. 이 문헌들에서 우리가 조선 전기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과 국조오레이, 그리고 경국대전입니다. 경제육전이 조선을 시작하는 시작의 법전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규제들 그리고 기록들을 조금 더 보충한 것이 속육전이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통해서 모든 육조에 대한 규정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조, 정조, 그 다음에 고종으로 이어지는 많은 개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책을 통해서 이후의 변천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조선왕조실록, 국조오레이, 그리고 경국대전에서 조선전기의 의복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명과 청 복식의 영향으로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의 양난을 거치며 그리고 사역 완복을 받게 되고 이등 채강에 대한 규정까지 적용이 되는 시기입니다. 명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청의 제도는 수용하지 않았고요. 조선 전기의 복식을 우리식으로 변형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친왕구장복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양난을 겪으면서 남녀의 편복의 모습들도 드디어 갖춤 형식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두에게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금제도 따라가게 됩니다. 옷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무늬가 있는 옷감, 무늬가 없는 옷감, 그리고 직물의 재료에 있어서는 면, 마, 견을 사용하는 데 따라서 그리고 모피를 사용하는 데 따라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용을 어느 계급에선 할 수 있고 어느 계급에선 하지 못한다에 대한 금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수 제한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승수라는 것은 옷감을 한 폭을 재직하는 데 있어서 일정 넓이 안에 들어가는 경사올, 그러니까 세로올의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을수록 그럼 같은 폭 안에서 작은 숫자의 경사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성기게 짜여지는 것이고요. 좀 더 많은 올수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얇고 세밀하고 고급인 직물이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승에서 15승까지 올라가는 그런 직물의 관계에서 가장 조금 더 고급 직물들은 위에 이제 사대부 이상의 왕족들이나 사대부가 입게 되고요. 그 이하는 이제 우리 평민까지도 입게 되는 그런 제한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무늬가 없는 직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무늬가 없는 직물과 무늬가 있는 직물 어느 계급에서 입어야 된다는 제한이 있었고요. 특정 복식 착용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고 색상에 있어서도 쓸 수 있는 색상과 쓰지 못하는 색상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조선시대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초상에 대해서 들어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의 복식의 의입니다. 옷이고요. 지금 저희가 전시대에 있는 두 분의 초상은 장말손 초상과 홍가신 초상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5세기에서 16세기 그리고 17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 복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복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초상만 봐도 두 분의 초상에서 약간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달령입니다. 대표적이지요. 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둥근 깃을 하고 있는 옷입니다. 둥글단자를 쓴 그런 달령은 모든 관리들의 그 직무를 위한 복으로 사용이 되었고 이 달령에 있어서의 조선 전기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시면 깃에서는 목에 가깝게 목선과 가까운 부분으로 그렇게 좁고 얇은 깃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는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길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무를 갔을 때 약간 임금 앞에서 허리를 숙이게 되고요. 그 허리가 숙임으로 인해서 앞자락이 내려와서 신발 위로 바닥에 끌리지 않고 뒷자락이 들림으로 인해서 보여지지 않게끔 단차를 맞춘 그런 복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매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길이보다도 오히려 소매 길이가 더 긴 그런 유물이 발견될 정도로 소매 길이가 길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점적으로 보아야 될 게 섭입니다. 섭은 길의 앞과 앞에 달려있는 이 삼각형의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 전기에는 이 섭이 두 개, 그래서 이중섭이 달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중섭만 두 개가 아니라요. 깃에서도 이제 이중 깃이라고 해서 두 개의 모양을 한 깃이 달리게 되는데요. 지금 달령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긴 보이지 않고 뒤에 이제 직령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는 옷의 길에서 양쪽으로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그 양쪽에 달려있는 무에서 특징적으로 보아야 될 것들이 아마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무는 앞과 뒤에서 달려있는데 지금 도식화에서 보시는 거 보면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뭔가 점선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무는 원래 달려있을 때 그 네모나게 그러니까 넓은 직물을 알맞게 접어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이제 바느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조선 전반기에는 앞에 달려있는 무와 뒤에 달려있는 무가 따로 접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옆에 선이 그대로 옆 트임의 형태를 가진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나와 있는 출토복식을 통해서 이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단국대학교 석주성기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흥두의 달령입니다. 이 달령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 그대로 앞이 짧고 뒤가 긴 형태의 길과 그 다음에 소매는 전체 길이보다도 더 긴 형태의 소매 그리고 목선을 그대로 감쌀 것 같은 넓이가 좁은 그런 기세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섭을 보시면 몸통을 덮고 있는 부분과 그 옆에 삼각형으로 더 벌어져 있는 섭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거는 이중섭이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쪽 옆선 옆으로 달려있는 무는
약간 옆으로 네모 반듯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뒷자락에서 살짝 지금 보이실까요? 뭔가 접혀져 있는 모습들도 함께 보입니다. 그러니 지금 보여지는 그대로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형태가 끝이 아니라 사각형으로 넓은 것을 적절히 접어서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이 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달령은 문무관의 공복과 상복에 모두 입혀지는 옷입니다. 그러면 공복과 상복이라는 게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기록에서 공복은 복두에 달령을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두라는 모자는 이전의 원대에서부터 넘어오는 사각형의 모잡의 양쪽에 뿔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의 모자입니다. 달령의 색상과 품대는 재료로서 구별을 하고요. 경국대전의 기록에서는 1품에서 3품까지는 홍포, 그리고 종 3품에서 6품까지는 청포, 7품에서 9품까지는 녹포를 입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시대의 공복제도에서 사색 공복이라는 게 사색 공복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색은 자단, 비, 녹입니다. 그러니까 자색과 비, 그러니까 홍색, 그리고 청색, 그리고 녹포가 입게 되는 녹색의 포이지요. 그것들이 이제 경국대전 상에서는 1품에서 정 3품까지는 이제 홍포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청포, 녹포는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일상 직무복인 상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복은 똑같이 달령을 입지만 거기에 입자로는 사모를 씁니다. 사모는 복두처럼 생겼지만 각이 있는 복두와는 다르게 모정이 둥근 형태이고요. 양옆에 복두처럼 각이 뿔이 달려있긴 하지만 그 뿔의 형태가 길지 않고 짧고 동그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원칙적으로 상복에는 색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장 대명외전에는 잡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잡색은 잡다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개, 정말 다양한 색상이 다 허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내가 더 선호하는 색상에 대한 것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조금 더 구하기 쉬운 직물의 색상, 그러니까 색상의 직물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숙주 초상에서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은 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 달령에 대해서는 공복과 상복에 대해서는 그 왕족부터 이하 다 악사까지도 입게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그 형태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악학괴범상에는 달령의 형태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악사 공복의 달령에서는 여기에는 녹초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은 달령을 뜻합니다. 공복을 뜻하죠. 이 도설상에는 이것을 명조 한 필 반으로 만들라는 것과 전체의 길이는 얼마로 하라. 그다음에 전체의 폭은 어떻게 하라. 소매 수구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그런 치수들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악사 상복의 달령입니다. 이거는 흑달령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흑달령은 지금 앞서 보여드린 조선 전기 달령의 형태와 같습니다. 이 형태대로 되어 있는 옷들을 사대부, 그러니까 문무 관리부터 악사까지 모두 착용을 했습니다. 오른쪽 두 개의 장말손 초상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달령 그대로 착용한 목선 가까이에 좁은 깃이 달려 있고요. 둥근 형태의 깃이 달려 있고 소매가 길기 때문에 소매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많은 주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주름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길이보다 더 긴 소매를 다 주름지게 이제 착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들어가서는 손이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가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물을 통해서 양옆이 트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초상에서는 지금 보여드리는 오른쪽의 것처럼 청색, 그다음에 녹색, 홍색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들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옆에가 트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옷을 호옷인지 겹옷인지 그리고 몇 개의 옷을 겹쳐서 입었는지 그 겹침 옷에는 옆트임이 있는 옷인지 없는 옷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 시기에 같이 나온 신숙주 초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똑같이 옷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착용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똑같이 몇 개의 옷을 겹쳐 입었는지가 보여지게 옆이 트여 있는 옷을 착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중에서 좀 특이하게 모자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의 부분들이 좀 달라 보이죠? 이건 이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두 개의 모습을 통해서 정해져 있는 옷의 단령의 색상은 있었지만 오른쪽에 신숙주 초상처럼 초록색 단령도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럼 이 단령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 시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초상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정해진 색이 이전에 내가 자유롭게 색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중요한 초상이기도 합니다. 앞서 단령 무의 형태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접힘 구조로 어떻게 시기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앞서 보여드린 조선전기 단령무의 접힘 구조입니다.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사각형이 흡사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접혀져 있으면서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점선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안쪽인데요. 이렇게 표시돼서 이 옷 밖으로 옆선 밖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지금 가야 문수사 아미타 불복장인 사저 교직 다포의 이제 무의 형태인데요. 이 무는 옆에 무가 달려 있지만 복식상에서 봤을 때 이 다포상에서 봤을 때는 겉으로는 위에 상단의 무의 형태가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무의 접힌 구조를 보시면 안쪽으로 모두 들어가게끔 그렇게 접혀 있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접혀 있기 때문에 하단에는 무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삼각형으로 보여지지만 결국 이 옆에 옆선에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그 삼각형으로 들어간 주름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조선 전기의 무는 접혀져서 밖으로 다 보여지는 무가 되고 그 이전에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이 무의 형태에서는 이 무는 모두 안쪽으로 밑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1609년까지 계신 조경의 초상을 보게 되면 이 초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관복의 초상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조경모에서 출토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단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단령은 넓이가 좁은 그런 기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길이만큼이나 소매도 깁니다. 그리고 전체가 통으로 되어 있죠. 소매 끝까지. 그런데 무의 형태를 보시면 앞서 보여드린 가운데에 있는 무처럼 약간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그런 삼각형으로 접혀져 들어가기 때문에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무가 아니라 위로 삼각형이 올라가는 이렇게 삐쭉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이게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지만 바깥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무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초상에서 보면 보통 17세기 초반에 보여진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상에 보여지면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앞에서 보신 정말손의 초상과 다르게 지금 조경 초상의 부분에서 보시면 위쪽에 겹쳐져 옆트임이 있는 부분 위쪽으로 뾰족하게 삼각형의 무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물이 생존했던 생몰년에 비교해서 저희가 이분이 살았던 시기와 맞게 그 조선 전기, 중기, 후기를 구분하는 관복의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모습 중에서 그렇다면 전기에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무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시기를 넘어가면서 17세기 초반에는 뒤로 뾰족하게 올라가는 게 단령에서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복식의 의복을 만드는 형태에서 변화가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단순히 그림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많이 출토되어 있는 출토 복식을 통해서도 실증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조선 전기 단령과 이제 받침옷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령은 그냥 한 벌에만 겉에 입지 않죠. 옆에 보여지는 것처럼 안쪽에 받침옷을 입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그 안에 있는 편복에 대한 포가 하나 들어가게 되고요. 그 포 위에 입는 옷, 그리고 결국 가장 밖에 입는 단령을 입기까지 안에는 여러 개의 포들이 겹쳐져서 입히게 됩니다. 장말손 초상의 포에 겹친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거기에는 지금 설명드린 단령 안쪽으로 구름 무늬가 보이는 초록색의 형태가 보입니다. 이것은 다포라고 부르는 옷입니다. 다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매가 손목까지 내오는 소매 길이가 긴 그런 형태가 아니라 반소매의 옷입니다. 반소매 옷이라는 것은 도식화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소매 길이가 길지 않고 그러니까 소매 길이가 짧은 옷이 되죠. 이 다포는 고려시대 말에 저희한테 들어왔고요. 계속 입혀지다가 물론 형태가 나중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소매에 있던 것이 소매 자체가 없어지는 옷으로 되고 그게 나중에 소매 안쪽으로 둥글게 조끼 형태로 들어가고 그 길이를 유지하고 무가 생기면서 전복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반수의 형태, 그러니까 소매가 반인 형태의 옷의 첫 시작을 하는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포에서 보여지는 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무는 앞서 보여드린 단령처럼 몇 번 접어넣은 직사각형의 그런 형태를 안쪽으로 몇 번 접어넣은 그런 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였기 때문에 무를 바느질하는 방법도 같았겠죠. 그래서 그 같은 바느질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단령이 아니라 이제는 이 다포 그 이후에 다른 옷들은 다 직령이 달리는 옷들입니다. 직령 옷이라는 것은 단령과 다르게 고든 깃이죠. 고든 깃으로 내려오는 그런 직령에 있어서 앞에서 이중섭, 그 다음에 이중깃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지금 단령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깃의 가운데 긴 넓이 안쪽에 이렇게 선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깃을 두 개로 해서 이중깃을 연결한 형태가 또 이 시기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깃과 섭 외에 또 두 개로 하는 것이 고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식화에는 보여지지 않고 오른쪽에 이제 정홍도 같은 식의 다포를 보시게 되면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내자락에 끈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시기의 고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길이가 길고 일정도로 6cm에서 7cm 정도가 되는 그런 길이가 긴 고름은 아주 후대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이렇게 이중고름, 이중깃, 이중섭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모든 포제에서 다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림 외에 실제 이제 출토복식을 통해서도 많이 시기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열려져 있는 모습에서는 좀 무에 접힌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보여지시나요? 네, 그렇게 안쪽으로 접어넣고 옆에가 트여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초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단령에서 옆트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겹쳐있는, 그 안에 겹쳐있는 다포에서도 옆트임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옷은 천릭입니다. 천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형, 그러니까 어깨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포에서 바느질 선이 없는 그런 일체형 포가 아닌 상 저고리와 치마라고 부르는 그 밑에 내려오는 하단이 허리 라인에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옷입니다. 이렇게 상의, 하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옷은 천릭과 또 후반기에 심의라는 옷이 있는데요. 이 천릭은 보통 융복으로 입혀집니다. 전쟁 시에 이제 비상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그런 전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무관의 복장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무관의 받침옷으로 입혀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긴데 가운데에 이제 주름선이 있고요. 밑에는 치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다포나 단령처럼 옆 트임이 없습니다. 치마로 하나의 원형 형태로 되어 있지요. 소매 길이는 조선 전기 여전히 길이가 깁니다. 그리고 깃은 이중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름은 짧고 가늘게 두 줄이 달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저희가 조선 전기에는 이런 형태의 옷들이 입혀졌구나를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천릭은 이미 이것도 원대에서부터 들어와서 입혀졌는데, 조선 전기의 특징은 상의, 그러니까 저고리 부분과 하상, 밑에 부분이 거의 위에가 덕인 1에서 0.7 혹은 1에서 1대 비율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을 하게 되면 이게 허리가, 그러니까 약간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지요. 실제 착용을 했을 때는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기를 흘러가면서 상 부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의 부분이 짧아지면서 이 허리 라인이 결국 허리선보다는 가슴, 이 겨드랑이 아래선까지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릭 가지고도 전기와 중기, 후기의 천릭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또한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저희가 지표로 삼을 수 있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천릭에 있어서는 다포 아래에 받쳐 입는 옷입니다. 오른쪽에 정응도 천릭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또 실증적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 부분을 보시면 어떨까요? 밑에 다포처럼 반소매가 있고 그 위에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또 소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매 안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단추가 달려있는 게 보시죠. 그럼 이 단추는 지금처럼 플라스틱이나 다른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때는 직물로 끈을 만들고 그 끈을 매듭지어 단추를 만들어서 달아서 여밀 수 있게, 그러니까 탈 부착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탈부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옷은 활을 쏠 때, 우리가 활을 쏠 때 입게 되는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을 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위를 당기게 되면 그 시위 줄에 이 너플너플한 이 소매가 걸리게 되면 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을 하고 그런 활을 쏘는 상태에서는 이 소매를 바로 탈착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받침 옷으로 입을 때는 다시 부착해서 연결해서 입기 때문입니다. 모든 옷이 다 이렇게 탈부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과는 굳이 소매가 분리돼야 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붙어있는, 지금 도식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는 소매가 있고요. 오른쪽에 유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소매가 됩니다. 주로 오른쪽이 탈부착이 가능하거나 양쪽 다 탈부착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조상에서 단령 입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다포가 보이고 그 안쪽에 천릭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는 옷은 당연히 또 받침 옷인 포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옷을 겹쳐져 입었다라는 걸 보여지게 되고 의관을 제대로 갖춰 입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무늬가 보이는데요. 그림상에서 겉에 입는 옷은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냥 청색이고요. 안쪽에 있는 것은 구름 무늬,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천릭은 꽃 무늬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옷에서 언젠가서부터 구름 무늬가 들어가는 그거는 남자가 사용하는 직물이고, 그 다음에 꽃이 들어가는 거는 여자가 사용하는 직물이라고 그렇게 약간 갈려져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예전에는 꽃이 들어간 문양도 남자의 옷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들어간 문양이 여자의 옷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출토복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개국되었을 때는요, 태조대에는 당연히 처음 이제 개국을 했고, 좀 더 그때에는 근검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겉옷에,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그런 옷에 옷감을 사용하여 의복을 지어 입어라 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지침이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태종대에 들어선 태조 이후에 이제 시기가 되면은 어느 정도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강이 확립이 되고 좀 더 굳건하게 우리가 이제 나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수입이 되는 그런 비싼 직물, 그러니까 무늬가 아주 화려한 그런 직물도 사용하게 했고, 색상에 있어서도 아주 굉장히 다채하게 좀 사용을 해라.
그래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둡고 좀 채도가 낮은 그런 직물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밝고 화려한, 그러니까 홍색을 많이 사용을 해서 옷을 지어 입어라 라는 그런 기록들도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선 전기에서 보여지는 복식에서도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저희가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 실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초상화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보여지는 출토 복식을 통해서 서로 관계되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의 초상을 보여지게 됐고요. 장말손 초상과 홍가신 초상에서 보여지는 지금 설명드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달령에 있어서는 형태는 같습니다. 기세 모양도 변화가 없고요. 대신 좀 좁아지는, 좁고 목 가까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제가 소매가 길기 때문에 그 소매를 이렇게 접어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밀어서 입는 옷이고, 다시 손을 가려야 될 때는 손등 위로 이렇게 덮어지게끔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길이처럼 이렇게 짧은 길이의 소매가 아니라 결국 소매는 전체 의복의 길이보다 더 의복의 길이만큼 길었거나 그보다 더 길게 길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몇 개의 의복을 겹쳐 입었나를 보여주고 있고, 옆 트임이 있는 달령과 그 다음에 다포, 그 안쪽으로 트임이 없이 치마 형태로 둥글게 되어 있는 그 다음에 천릭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릭은 그 안쪽에 포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죠. 막혀 있는 옷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입은 것을 정말 겹쳐 입었는지는 노란색 부분에 보이시면 옷의 모양에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달령 깃 안쪽으로 이제 깃의 모양이 보이게 되죠. 그럼 다포가 들어있는 초록색이 깃 옆에 얼굴 아래 목선을 따라서 보이는 걸 보시면 아, 다포가 입혀졌구나. 그리고 그 오른쪽 귀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은 아, 이 부분에 동정을 달았겠구나. 하얀색으로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입고 있는 천릭, 붉은색 천릭은 이 다포 안쪽에 분명히 입고 계실 텐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거고요. 아마 저 안에 하얀색 동정이 지금 확실히 이 깃에, 그러니까 다포의 초록색 깃이 목 길이 안에서 살짝 접히면서 보여지는 동정일 수도 있겠고, 아래쪽에 천릭의 깃에 달려있는 동정이 다포 위로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옷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오른쪽 이제 홍가신 초상에서 하나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초록색 원형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초록색 원형 안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의 그림처럼 무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소매를 앞쪽으로 그러니까 손을 맞잡았을 때 이 소매 라인 밑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무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 형태처럼 뒤로 이제 이 무가 뾰족하게 삼각형 위로 이제 뻗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숨길 수 없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상에서 보면 이 시기가 보통 빠르면 15세기 말까지, 16세기 말까지는 좀 어렵고 이제 17세기 초가 되면 모든 옷들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옷감의 무늬에 있어서도 왼쪽처럼 무늬가 없는 형태가 있고요. 오른쪽처럼 이제는 대표적으로 달령의 옷문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흑달령이라고 해서 어두운 색, 그러니까 진한 색을 써라 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밝게 보여지는 이 왼쪽의 그 파란색 달령과 다르게 오른쪽에서는 이제 흑달령, 좀 어두운 색, 아청색으로 보여지는 그런 달령을 입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밑에 이제 깔고 있는 발받침이나 채전 이런 부분들은 그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저는 이제 이 의복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제 홍가신 초상에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달려 있는 흉배, 그 다음에 그 흉배 밑에 보여지는 품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령이라는 옷은 굉장히 색도 잡색,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었고, 그렇다면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러한 신분이야. 많은 정 1품부터 9품까지 내려가는 전체의 이제 품계가 있는데, 그 품계에서 똑같은 달령, 자유로운 색상이 똑같은 달령을 입는다면 품계가 구별되지가 않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가슴에 달려 있는 흉배와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있는 품대입니다. 왜 품대라고 했을까요? 네, 그 사람의 몇 품인지 신분을 알려주는 그런 증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대체로 초상에서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흉배와 품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시기적인 구분이 가능하고 이 인물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나가 구분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으로 흉배와 품대에 대한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문무관 공복과 상복에서 품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달령 위에 어떤 모자를 쓰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품대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1품은 서대, 정 2품이 삽금대, 종 2품은 소금대 혹은 학정대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정 3품은 사분대, 종 3품에서 4품은 소운대, 5품 이하는 흑각대를 띠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복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흉배를 달지 않아도 되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대만으로도 그 구분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전 시기에는, 이 시기에는 흉배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흉배의 필요성이 없었지요. 그냥 품대만으로도 구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그 각각의 그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뒤에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그 구별하실 때 삽금대는 무늬가 있는 금을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금대라는 건 금을 사용을 했지만 무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삽은대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무늬가 있으나 은을 사용을 한 것이고요. 소은대는 은을 사용한 무늬가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품대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신분이 어느 정도 되겠다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공복은 특별한 어떤 의례, 그러니까 공모가 있을 때 입는 옷이고, 상복은 일상 직무를 볼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럼 이 직무를 볼 때 입는 상복에서는 원칙적으로 아까 색상의 규정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색상의 규정도 없고 품대만 띄어서 구별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구분이 어려웠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거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흉배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종 2년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상과, 그러니까 총 3품 이상이면 이 흉배를 달아야 된다는 규정을 갖게 되죠. 흉배의 규정은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에 따르면 대구는 기린, 그리고 제구는 백택, 대사원은 해치, 도통사는 사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관과 무관에 대한 구별이 있습니다. 문관 1품은 공작을 사용하고요. 2품은 운한, 3품은 백한. 무관의 경우에는 1품에서 2품이 호표, 그리고 3품이 웅비, 그리고 옆에 써놓은 웅표는 저희가 경국대전 상에는 웅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곰이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다시 제정이 되고 마지막 대전 회통까지 가게 되면 대종 회통에는 웅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전반기,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사실 웅비로 이제 규정 지어서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품대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품대, 어떤 것들이 다른지, 왜 이것이 신분을 구별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품 서대입니다. 서대는 물소뿔, 서각을 사용했습니다. 서각은 굉장히 귀한 거죠. 특정적으로 소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귀한 재료입니다. 이 귀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일품만 사용하게 했고요. 가운데 보이시는 이 서각에서 지금 왼편에 이연보 초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서각에 금으로 태를 두른 모양이 있는 그런 초상이 있고, 오른쪽의 것처럼 태를 두르지 않은 그냥 서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서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별을 지어서 이렇게 어떤 때는 금태를 두르고 어떤 때는 태를 두르지 마라 이런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서각은 굉장히 물소 뿌리고 여러 번 빈번히 사용했을 때 끝이 마모되거나 깨지기가 쉬운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깨지기 쉬운 것을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 대해서 안전조치로 이렇게 태를 둘러서 보호를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지 않게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초상에서 보면 이건 시기적으로 봤을 때 등장을 하는데요. 특정적으로 이 시기에 대해서 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들어서 태가 있고 없고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또 비교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 서각은 구별할 수 있는 게 가운데에 있는 약간 흑색으로 된 저 무늬입니다. 이 무늬가 어떻게 이런 무늬가 어떻게 우리한테 서각이라는 거를 말해주느냐라고 하면은, 이 서각의 표현은 이게 정말 서각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이렇게 약간 흑색으로 뭉쳐지게끔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무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간 하단으로 이런 그 검정색 이런 부분들이 뿔의 형태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상화에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그 아래로 살짝 그 검정색의 그런 퍼지는 무늬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이 되게 대다수로 표현이 되고요. 일부 서각에 대해서 가운데에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통천서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로 장식된 서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서각보다는 더 고급이겠죠. 그래서 초상에서 볼 때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흥선대원군 이하응 초상에 보이시면 그 이하응 초상에 메고 계신 그 품대에는 서대인데 그 서대의 모양이 포도송이처럼 들어가는, 그래서 통천서각, 통천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삽금대입니다. 삽금대는 아까 금을 사용했다고 했고요. 무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상에서 보여질 땐 저렇게 뭔가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있는 투각이 되어 있는 형태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다른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기본적으로 태를 두르는 것이 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볼 때 무늬가 보여야 합니다. 종이품이 사용하는 소금대는 지금 대모금대를 예로 들었는데, 대모는 거북이 등 껍질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서각과는 다른 전반적으로 다 흩어지는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탕색이 약간 주황색처럼 해서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서각과 그 대모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대모에 대해서는 조선 전반기에 이제 서각이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이제 그 귀하니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대모로 바꿔라 이런 기록들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테두리를 금을 사용을 했고 투각이 되지 않고 무늬가 없는 그러니까 재료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모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이제 남아있는 유물이고요. 초상화상에서는 굉장히 소금대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정대가 더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색 테두리를 두르고 안쪽에 붉은색으로 저렇게 무늬를 넣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왜 학정대라고 부르냐면 이게 그 기록상에 그 17세기 서유가 지복유설에 등장하나요? 그 안에 이제 학정어라는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의 뼈가 굉장히 홍색인 거죠. 빨개서 이제 이거를 닮았다고 해서 이 대의 이름을 학정대라고 불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겠지만 이제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많이 사용을 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더 많이 초상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대표적인 소금대인 학정대입니다. 이 학정대는 종이품이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삼품은 삽은대입니다. 앞에 재료는 같고, 재료가, 그러니까 모양은 같고, 무늬가 있다는 것은 같고, 은을 사용한 것만 달라지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신숙주와 장말손의 초상에서는 사실 확대를 해서 봐도 이게 정말 무늬가 들어있는지가 좀 약간 분별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신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삽은대를 차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왜 이 삽은대가 약간 멀리서 봤을 때는 오른쪽 아래 흑각대처럼 왜 다 검게 보이느냐라고 하면 이 은이라는 게 시간이 오래되면 검정으로 이제 색깔이 이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도 되고 있고 아니면 이게 그 은색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상에서는 이 테두리가 금색이 아닌 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사분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 3품에서 4품은 소은대입니다. 테두리 은을 사용하고요. 무늬가 없는 그런 품대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초상화에는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금 신숙주 초상이나 장말손 초상에서 보이는 게 그냥 봤을 때 무늬가 확실하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은대로 볼 수도 있겠고요. 사분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실제로 초상에서는 명확하게 이분의 품계와 그 다음에 이게 들어맞는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든 거는 이제 진화도라는 진화하는 모습을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 중에 그 뒤편에 보시면 그 문무관들이 앉아 있는 모습 중에서 지금 보이시나요? 흰색 바탕의 테두리 안에 이제 약간 검은 모양으로 이제 이게 품대임을 표현을 했는데 이 형태가 지금 소은대의 모양입니다. 이걸 어떻게 소은대로 규정을 하냐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달고 있는 흉배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은대로 보고 있고 실제 유물은 아주 이제 후반기에 지금 실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은대 유물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제 은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게끔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무늬가 없는 그런 주제를 사용해서 만든 그런 품대입니다. 5품 이하는 흑각대입니다. 흑각대도 실제로 그림상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화도에 같은 이제 그려져 있는 여러 관리의 모습 중에서 흑각대를 띠고 있는 모습을 예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황봉윤 초상은 이거는 채용신의 그림인데 굉장히 후대이지요. 후대의 그림에 저렇게 흑각대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품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 품계에 맞는 그런 품대를 착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1품에서 5품 이하, 그래서 9품까지 어떤 품대를 착용을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한 품대를 착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품대만으로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된 이제 흉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흉배는 조선 전반기에 문관 1품은 공작, 2품은 운한, 3품은 백한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1품 공작이라는 건 이 공작의 특징을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 관우, 그 다음에 굉장히 화려한 꼬리가 있고요. 몸통도 굉장히 빛깔이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작이라는 특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공작새를 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겠고요. 아마도 여기에 이제 이건 이산의 초상인데 이 밑에 있는 것들이 1품 공작 흉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분은 당연히 서대를 띠셔야 맞습니다. 서각대에 아까 보여주는 것처럼 검정색 부분이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운데 이제 장식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분 이산의 초상에서 보여지는 일품에 맞는 흉배와 그 다음에 품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품 운하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그 관우가 없죠. 그냥 이 위가 민머리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뭉뚝합니다.
네, 뭉툭한 꼬리를 갖고 있어서 앞에 공작처럼 저렇게 화려하진 않죠. 전체적인 색상은 갈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갈색 몸통에 관우가 없는 그 다음에 뭉툭한 꼬리를 가진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이품 운하는 사실은 흉배 제도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양옆의 흉배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흉배보다도 주체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다 보니 실제로 굉장히 단명한 흉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이어져 오긴 하지만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쓰여지지 않은 흉배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삼품에 사용하는 백한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흉배 제도를 규정 지었을 때 아까 당 상관만 먼저 착용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규정서 백한까지 그러니까 삼품까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백한의 특징은 굉장히 화려한 관우가 있습니다. 이제 공작처럼 머리 위에만 살짝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관우가 목 뒤로, 그러니까 이 목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길게 늘어질 정도로 달린 관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도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하게 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품 운항과는 또 비교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백화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한 그런 주체이기는 합니다. 흉배의 주제로서 굉장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고요. 장말손 초상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삽은대를 사용했고 상품이 백한 흉배를 착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또한 본인의 품계에 맞는 흉배와 그 다음에 품대를 사용하게 된 거죠. 무관의 흉배를 보시게 되면 1품에서 2품은 호표입니다. 호표는 호랑이와 표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자재 초상에서는 왼쪽에 호랑이는 줄무늬고요. 오른쪽에 표범은 원형, 삼각형에 가까운 약간 삼각형처럼 생긴 원형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게 점점 찍혀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호표 흉배를 하고, 네, 삼품은 웅비입니다. 이 웅비 또한 아까 보여드린 소은대처럼 굉장히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웅비 흉배로 보여지는 게 있고요. 웅비는 저렇게 곰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문관의 흉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관의 흉배는 땅에서 용맹한 길짐승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신 장말손하고 신숙주 초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삼품이 착용해야 되는 백한 흉배와 그리고 삼품이 착용해야 되는 삽은대를 착용한 모습을 확대해서 보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지금 바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흉배는 따로 만들어서 붙였을까? 아니면 함께 재직이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배 자체가 가슴을 충분히 덮을 만큼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흉배는 사실 안쪽에서 한 5cm 미만으로 하는 이렇게 작은 흉배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때에는 충분히 의복 자체도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올 정도로 앞자락을 충분히 가리는 의복을 사용했고 그 의복 달령 위에 들어가는 흉배도 가슴 전체를 덮을 만큼 굉장히 넓은 흉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흉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슴 부분을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이 흉배 부분에서 파란색 그 달령에 보여지는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림이기 때문에 다 지금 금색으로 칠해놨는데 금색 바닥면에 파란색 또 이제 부분들이 보이시죠. 그렇다는 것은 옷에 분명히 이것들을 재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수를 놓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걸 보면은 마찬가지로 초록색 달령 위에 금색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 백한 흉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니까 재직을 했거나 아니면 따로 만들어 달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흉배에서 저희가 한번 그 경계선을 한번 유심히 봐주실까요? 지금 왼쪽에 있는 그 흉배에서는 위에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딱 보여지죠. 이렇다는 거는 이게 계획돼서 우리가 직성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무늬를 넣기 위해 직무를 재직하는 과정부터 실제로 아예 계획하에 금사를 넣어서 짜는 그런 직성의 형태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따로 다른 직물에 금사로 재직을 해서, 그러니까 금직인 거죠. 금직을 만들어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구름의 무늬가 옷감 바탕에 자연스럽게, 따로 어떤 일정한 경계선이 없이 자연스럽게 퍼져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따로 만들어서 제작했다 붙였다기보다는 이 직물 하나에 같이 재직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재직인가 자수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선 전반기는 자수보다는 재직입니다. 실제로 같이 옷감과 함께 직성하는 방식으로 재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옷 한 벌에 원래 계획된 부분대로 다 짜서 그 흉배, 그 사람의 그 직분에 맞는 흉배를 모양을 다 잡아가지고 그 직물을 짜서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정홍대 공작 흉배처럼 같은 직물에 따로 재직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수가 아니라 재직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재직을 해서 금사로 직금 직물을 짜서 그 직금 직물을 적당히 크기로 재직된 것을 따로 그 달령에 부착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달령, 정도 달령에서 제가 달령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달령 안에 네모나게 가슴에 공작 흉배가 붙어 있는 모습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흉배가 그대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옷감과 함께 재직되기도 했고 이렇게 따로 금직으로 만들어서 부착하기도 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조경의 흉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조경의 흉배는 왼쪽처럼 이렇게 아주 빽빽하게 아주 잘 짜여진 그런 견직물에 같이 짜서 만들기도 하지만 바탕을 따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희가 말할 때 이제 사직이라고 하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빈 공간이 보이는 그런 여름 직물인 그런 사직에다가 실제로 내가 필요한 자수를 놔서 그렇게 만들어진 흉배입니다. 이 모양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은 이게 출토되었기 때문에 색상이 많이 변해 있지만 원래는 이 사람의 풍계에 맞게 갖가지 홍색부터 그런 갖가지 색상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흉배를 만들어 달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전반기에 나타나는 흉배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금직으로 짜여진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재직을 해서 붙이거나 아니면 직성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수를 놓았을 것이다. 자수를 놓는 게 직성보다는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직성을 하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옷감은 그 특정한 그런 의복의 이름으로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자수를 놓게 되면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만약에 여의치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흉배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흉배를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옷에, 다음은 다른 달령에 새로운 이제 옷이 만들어지면 그 달령에 다시 또 달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수는 그 후반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성으로 보여지는 형태, 그 다음에 금직으로 그대로 짜여진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 되면 굉장히 다채한 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자수 흉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 예봉 달령에도 이제 흉배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자도 달령을 입었나라고 하면은 요때 이제 전반기에 나오는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적인 의복의 출토복의 현상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작 흉배와 호 흉배 그리고 기린 흉배 세 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실제로 같이 재직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물에 금사를 넣어 재직을 한 후에 부착이 되거나 이렇게 활용이 되었다는 것들을 여러 출토복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복과 문무관 상복의 흉배의 구별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문관과 무관은 아까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착용해야 되는 것이 길짐승과 그 날짐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복의 흉배에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장말손 초상과 최근에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에 똑같은 장말손 초상의 이모본이 있습니다.
두 개를 보면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색상은 물론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모를 한 과정에서 색상이 바뀔 수도 있고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비슷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 원래 있는 초상에서 다시 이제 가채를 하면서 채색을 좀 입히면서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이제 원래 초상의 그림이 같다라면 바탕 그림이 같다라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 중에서 다 같은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색상을 제외하고 흉배의 모양입니다. 장말소는 문관이셨죠. 그러면 지금 상품인 문관이셨으니까 백한 흉배를 다시는 게 맞는데 지금 중앙에 보이는 이건희 회장 기중품에는 호표 흉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흉배가 맞을까라는 또 의문이 한번 들고 그럼 이분은 문물을 겸비하신 분인가?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지요. 뭐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는 특별히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그 풍계와 맞는 것들이 있는지를 서로 이제 매칭하는 과정에서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자료로 하시라고 하면 제시해 드립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오자치 초상에 보는 것은 정확하게 호표흉배입니다. 앞서 예를 들어 설명드린 그 호표흉배의 원형이 이제 오자치 초상인데요. 원래는 이분처럼 이제 무관을 지내신 분이 호표흉배를 다는 게 일품에 호표흉배를 다는 게 맞겠죠. 이 흉배의 주제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품대만으로 구별이 어려워져서 흉배 제정이 논의가 되었는데 이 흉배가 그대로 그 가운데 그러니까 그 흉배 안에 들어가는 주체가 그대로 이제 이어진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간략하게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단순화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전기에 시행되던 이 방식 그대로에서 조금 더 영조대에 단순화가 되죠. 그럼 대구는 기린이고요. 그다음에 이때 문관과 무관으로 나뉘어지는데 당상관의 경우에는 학으로 하라고 정리가 되고 당하관은 백한으로 하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길짐승에 있어서는 당상관은 호표, 그다음에 당하관은 그냥 웅비를 사용하라고 정리가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학이 등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백한이 굉장히 그 꼬리가, 그러니까 머리에 긴 관우를 달고 있고 여러 가닥의 꼬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와 비슷한 형태의 또 새가 봉이 있습니다. 봉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관우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길고 아주 여러 가닥으로 이제 흩어져서 표현이 되죠. 그럼 도대체 백한과 봉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것은 그 목덜미에 흐르는 그런 어떤 잔털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도 또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백한과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또 비슷하게 흘러가는 그런 것 중에 또 학이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학은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설명드리고 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조말생 초상에서 보여지는 학과 이성원 초상에서 보여지는 학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시기적으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초상에서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왼쪽에 보이시는 학은 두 마리 학이 마주보고 있지만 이 학의 입에는 아무것도 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반기에 등장하는 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운학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학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이성원 초상에서 보여질 때 지금까지도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영지를 물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학과 아래에 있는 학 이 두 마리가 한 개의 영지를 같이 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초상에서 학의 형태가 표현되는 거는 정조 18세기 이후로 들어가야 이런 형태를 표현하게 돼서 저희가 똑같이 학을 사용을 했지만 시기를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영지를 물고 있느냐 물고 있지 않느냐로도 좀 더 전시기이냐 후시기이냐를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고 있는 것이 꼭 영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수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학흉배에서는 아니 약간 꽃 같은 거를 물고 있는 그런 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지를 물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체로 남아있는 초상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영지를 같이 물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보여지는 것도 바닥이 저렇게 꽃무늬가 있고 구름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그런 바닥의 모양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흉배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름 밑에 파도, 네, 수파와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상하가 반드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점점점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되어 가면 더 단순화되고요. 그때는 이제 문관과 무관이 당상관은 쌍학, 학 두 마리가 있는 흉배, 그다음에 당하관은 단학, 학 한 마리가 있는 흉배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관의 경우에는 당상관은 쌍호, 당하관은 단호, 그러니까 호랑이 두 마리이냐, 호랑이 한 마리인가 이걸로 이제 결정지으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전 시기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동물들이 이제 아주 후반대로 오게 되면 학 아니면 호랑이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모양 뭐 사자라던가 기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규정상에 넣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 사용되는 시기의 것들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제가 경국대전에서 삼풍이 웅비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대전회통에서 고종기 대전회통에는 웅표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그 기록상에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사실 이 시기에 이미 학과 호랑이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물도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기록상에 있는 거고 더 이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 그런 흉배의 모양이 더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사모입니다. 사모는 머리에 쓰는 건데 위에 이제 모정이 둥근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양쪽에 뿔이 달려 있죠. 이 달려있는 형태에서 지금 그림상에서는 저희가 신숙주 초상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장말손 초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시기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이 모정이 얼마나 둥근가와 그 높이가 높은가, 약간 2단으로 되어 있는 그 높이에 있는 이제 사모에서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그게 점점점 중기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 옆에 양쪽에 달려있는 뿔도 그 둥근 형태의 뿔이 양쪽으로 달려있죠. 쌍각이라고 해서 달려있는데 이 달려있는 형태 중에서 신숙주의 조상은 왜 가늘고 긴 그런 뿔이 달려있는가. 이것은 이전 시기에 이제 복두에서 넘어오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공복에 착용하는 복두, 그러니까 강민첩 초상에서 보시면 이 형태가 전형적인 이제 복두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사모보다는 둥글지 않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각이 지는 이단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양옆으로 곧게 뻗어 있는 가늘고 긴 그런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복두인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모정의 둥근 모양이 되면서 이 뿔이 점점 이때 이제 이전 시기에 고려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뿔의 형태에서 조금 더 이제 조선 초기에는 반영이 되어서 이게 둥글면서 짧게, 그러니까 길이가 이때보다는 좀 짧아지면서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모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사모의 형태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다시 저렇게 그 장말손 초상에서처럼 넓고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숙주 초상에서 보여지는 그 사모의 뿔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고려 시기처럼 양옆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아래로 그 향하는 그런 뿔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후식의 이제 장말손 초상에서 사모의 형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둥근 형태, 모정이 둥글고 양쪽에 뿔이 달려있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면 양쪽으로 이제 일직선으로 뻗어가는 그런 사모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두 개의 초상에서는 뿔이 좀 검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 이제 단인지 아니면 쌍으로 되어 있는 거, 직물이 쌍으로 사용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홍가신 초상에서 보여지는 사모에서 보이시면 여기에는 약간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늬를 규정하여 운문이나 이런 걸로 강제적으로 넣기도 하는데요. 원래 여기 사모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뿔에는 뿔을 씌우는 직물을 사용할 때 원래 무늬가 없는 하나의 직물로 이 뿔을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늬가 없는 직물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검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직물을 그러니까 품계가 올라가게 되면 두 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무늬가 없는 직물 두 겹이 겹쳐졌을 때 자연적으로 무아래라고 해서 어른하는 무늬가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겹쳐 나왔을 때는 알 수 없는 실제로 그 사모에서 겹쳐지게 장식이 되고 그걸 이제 쓰고 빛을 받았을 때 그 문양이 어른어른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 문양으로 통해서 아, 이 사람의 쓴 사모가 품계가 높은 사람이 쓴 사모인지 아니면 품계가 일정 이하의 사람이 쓴 그 인물이 쓴 사모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시기가 되면 지금 이창훈 초상이나 지금 홍가신 초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당상관의 초상에 들어가는 사모에는 이렇게 무늬를 이제 그려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무늬가 특정적이지 않다는 거 외에 그 직물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무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입니다. 화는 관리복식 중에서 그 신은 무조건 단령에는 흑화를 신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라는 건 목이 긴 신이죠. 목이 짧은 거는 해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그냥 그 꽃신 같은 형태의 그런 발목을 덮지 않는 그런 형태가 해이고요. 거기에다가 발목을 붙여 올렸기 때문에 이제 화라고 부릅니다. 이 화는 그 단령에서는 다 이제 흑색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초상에서도 다 흑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뭐 유물로 남아 있는 것도 흑색, 목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숙주 초상이나 장말손 초상에서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화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이전 시기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흑화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백화를 신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신 밑에 저희가 그냥 해처럼 보이는 그 온도가 높지 않은 그런 부분과 발목 위로 이어지는 부분에 경계선이 보이실 텐데요. 이런 장식선을 놓는 근데 이 장식선을 휘라고 부르는데 이 휘 장식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협금화라고 또 다시 이제 명칭을 불러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불러지는 협금화에는 다 이런 장식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 이제 신과 발목 위, 그러니까 등을 덮는 부분과 발목 위로 올라가는 부분의 경계선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 시기에 표현되는 신발의 앞 코는 신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코가 들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신발 바닥에 이렇게 바닥이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기도 하죠. 휘의 장식에 쓰이는 것들은 보통 연금사를 사용합니다. 연금사라고 하면 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견사이건 아니면 뭐 가죽을 얇게 해서 사용하기도 해서 그런 심지를 만들고요. 그 심지에다가 그 금사 얇게 만들어서 자른 금사를 감아서 금사를 만드는 게 연금사인데 그 연금사로 이 휘를 장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신숙주 초상과 장말손 초상에서 보여지는 그 휘의 장식은 자세히 확대해서 보시면 그 홍색과 그다음에 금색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엮어 놓은 실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의 장식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그 원래 연금사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장식사를 홍색과 금색, 금사가 들어간 장식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 그다음에 사, 그다음에 흉배, 품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안에 있는 받침옷도 설명을 드렸고 사모와 그다음에 화까지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네 분의 이제 초상에서 저희가 흔히 이제 교회에 앉아 계시고 오른쪽을 향해서 앉아 계신 이 초상에서는 뭔가 다 단령을 입었으니까 다 관복의 초상이구나.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전에 이 초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모두 다 단령을 입고 있고 뭔가 흉배도 달고 있고 품대도 띠고 있고 이렇게 하니 다 이거는 문무관리의 초상이겠구나는 알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만약에 이분의 주인공이 누군지 이분의 생물년을 알 수 없다면 지금 보여드린
앞서 설명드린 자료로 이 네 분의 초상을 이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순서대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왼쪽 분이 더 앞선 시기이고 오른쪽 분이 더 뒤에 계신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계속 설명드린 신숙주와 장말손 초상은 조선 전기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주되게 봐야 될 게 신숙주 초상은 색상이 있는 단령을 입었구나. 그렇다는 거는 초반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잡색, 여러 가지 색상, 구할 수 있는 것, 나의 취향을 반영한 그런 단령을 색상으로 사용했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달려있는 흉배와 품대를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직급에 계셨던 분이구나를 알 수 있고, 이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금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금사로 자수를 놓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직금단을 만들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상에서 보여질 때는 금사로 실제로 재직을 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손을 덮고 있는 솜의 길이가 굉장히 길었구나. 그 다음에 옆에 트여있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개의 옷을 겹쳐서 입었겠구나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 통해서 이게 이전 시기, 고려 시기에 고려 말에 명제에서 받았던 양식을 조금 이어져 오다가 그 다음에 조선이 국권이 서게 되면서 이게 이 제도를 명확하게 근거를 둬서 규정을 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가신 초상에서 보여지는 단령의 무를 통해서는 이전 시기에는 그 무가 옆에 트여 있고 약간의 위에가 이제 삼각형으로 접어지는 형태로 안쪽으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그런 무의 형태로 단령이 만들어졌다면, 이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삼각형이 접혀지는 게 아니라 삼각형이 위로 뻗쳐 올라가면서 결국은 숨기지 않고 보여질 수밖에 없이 뒤에 저렇게 뾰족하게 보여지겠구나. 그렇다면 이 홍가신 초상과 장말신 초상상에서는 실제로 연도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물년이 보여지지 않더라도 이 두 분의 초상을 통해서 왼쪽에 초상이 더 이전 시기, 앞선 시기이겠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복식을 통해서 오른쪽 초상이 더 그 이후의 시기겠구나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건 18세기 이제 초상인데요. 이거는 앞선 시기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 제시를 해드렸고요. 사모부터 보게 되면 사모는 다시 모정이 더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뿔의 형태는 같이 단각으로 쌍각으로 다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그 전체의 모정이 높고 낮고, 그 다음에 둥근 형태는 그대로 사모가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요. 이걸 이제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 전기, 중기,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게 좀 더 높구나, 낮구나 이런 걸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입자하고도 같습니다. 입자는 저희가 쓰는 잎의 종류인데, 나중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흙잎, 갓을 이제 예로 든다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우가 있고요. 높이를 나타내는 대우, 주변의 양태 부분, 둘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둘러지는 게 시기적으로 다 같지 않고 전 시기와 중기 시기와 후 시기를 들어서 조금 더 대우가 올라가거나 양태가 조금 더 넓어지거나 좁아지거나 이런 걸로 시기적으로 그 시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그림, 그 다음에 실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물 자료들 통해서 다, 그 다음에 저희 문헌의 기록을 통해서 다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초상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기 흑화 신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때 되면 그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교의의 푸피, 가죽을 얹어서, 동물의 가죽 얹어서 이렇게 이제 장식하고 이렇게 그림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구분할 때 흉배하고 품대로 구분한다고 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이 좀 보여지시죠? 그리고 오른쪽에 구별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소매가 길긴 하지만, 소매 길이가 길지만 그게 다 이제 약간 접어졌다가 펼쳐졌다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옆에 편복포를 단령을 포함할 단령 아래 어떤 받침옷을 입고 있느냐가 명확하게 보여지던 그런 시기와 다르게, 오른쪽 초상에서 보여지면 소매 통이 굉장히 두리 소매라고 해서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매통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옆선을 다 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짝 보여지긴 하지만 안에 몇 개의 옷을 겹쳐져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깃 안에 있는 동정도 이미 이제 하얀색으로 통으로 하나만 보여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분이 몇 개의 옷을 겹쳐 입었는지 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출토되는 그런 옷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겹쳐져서 입어졌는지를 또 이제 그것들을 또 기록과 함께 대조해서 이제 단계별로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이 옆에 겹쳐지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옆 트임이 있어서 안쪽에 들어가는 옷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거나 무의 뻗침을 통해서 시기를 구별할 수 있지 않고 이 시기가 되면은 이 무의 뻗침, 이 삼각형으로 뻗어 나오는 게 그 옷의 뒤에 가서 부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게 그 떨어져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부착이 되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굳이 그런 부분들이 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소매로 가려져 있어서 보여지진 않지만 결국은 그냥 소매로 가려져 있지 않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무는 보이지 무의 이제 상단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단령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깃의 모양으로도 또 구분을 하는데요. 앞선 목에 바짝 붙는 좁은 형태, 넓이가 좁은 그런 깃이라면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처럼 좀 더 안정적으로 여기 명치 정도까지 깃이 내려오는 조금 더 넓은 형태의 깃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받쳐 있는 직령포나 이런 것들의 동정이 이제 안쪽에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형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선 전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조선 관리의 그 초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관복의 제도가 어땠는지 그런 제도를 통해 이 제도가 명확하게 이제 이 초상에도 표현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가 두 분의 이제 초상은 확인을 했고요. 달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 왼쪽에 이제 이연보 초상과 김진 초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에서 이제 저희가 특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달령은 업무를 위한 옷입니다. 공무를 보거나 평상시 직무를 보거나 때 모두 입는 옷인데 이 달령에는 규정상 사모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를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초상이 보여지거든요. 바로 이연보 초상입니다. 이 달령의 사모를 쓰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이게 단지 개인의 취향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관리라면, 무무관리라면 분명히 이제 자기네 공무를 보거나 직무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규정에 맞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부터 입는 것, 신는 것까지도 모두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연보 초상의 경우에는 달령을 입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둥근 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얼른 구분할 수 있는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학습한 거를 바탕으로 하면 옆에 라인이 옆팀이 있기 때문에 이 달령 안에 다포와 천릭을 겹쳐서 입었는지가 지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다시 깃으로 올라가서 깃 안쪽에 이 초록색 다포가 또 보여지고 거기에 동정처럼 흰 부분이 있고 이분은 겹쳐 입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머리에 쓴 것은 좀 다르지요. 이 입자를 설명하기 전에 복식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 복식상에서 이분이 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품대는 뭐죠? 서각입니다. 서대입니다. 서대는 일품이 착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일품이 착용하는 서대까지 착용하고 있는데 이분은 흉배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흉배 제도가 그 규정되기 이전에 그런 옷일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시기엔 잡색을 사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잡색이지만 그래도 조금 색을 짙은 색을 써라. 홍색 등 짙은 색을 사용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입고 계신 홍색 달령은 그거를 반영한 공무시 입는 복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기에 이제 공복과 상복을 말하는 데 있어서 상복이 있어서 상복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그림에서도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분홍색, 홍색을 입고 있는 달령인데 흉배가 달려 있지 않은 그런 품대만 하고 있는 달령을 입고 계신 모습의 초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특정적으로 이제 복식사에서는 시복이라고 부르는 시복 달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홍 달령, 시복 달령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 시복과 그러니까 시복 달령에는 흉배를 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이 시복 달령과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아청색의 흑달령과의 관계에서 시복과 상복은 어떤 관계인가라고 했을 때 시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옷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중적 의미를 지니죠. 왜냐하면 상복은 집무시에 입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입혀지지만 이 시복 같은 경우에는 공무를 위한 어떤 자리에도 공무상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게 딱 규정 지어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15세기부터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후대의 이제 그림에서도 분홍 달령을 입고 계신 그림이 이제 그 초상이 있는데요. 15세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복이나 조복, 그다음에 공복에 다목적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상의 규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 명칭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복이든 상복이든 다각적, 그러니까 다용도로 그냥 입는 옷이었는데 이게 15세기 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흑염조이라고 해서 흑색으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둡게 좀 진한 색으로 입어라라는 규정이 정해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의례용으로 입어야 되는 옷과 집무시에 입어야 되는 옷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구별이지요. 그냥 내가 평상시 일을 할 때 입는 옷과 업무를 볼 때 입는 옷과 특정 행사용 복을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구별을 두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15세기 말이고요. 근데 이게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아청색 흑달령과 그 다음에 홍달령이 명확하게 이제 의례용과 직무용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게 이제 16세기에서는 이 아청색 흑달령이 시복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홍달령은 상복이 되죠. 그렇다면 아닌데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복 달령은 분홍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왜 16세기엔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규정이고요. 이것에 대한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17세기입니다. 17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시복과 달령, 그러니까 시복과 상복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복이 그냥 분홍 달령, 그러니까 홍달령을 시복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거기에는 품대를 하고 흉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복은 그냥 아청색 흑달령을 입어서 각각의 이제 품계에 맞는 흉배와 품대를 착용해라라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 많이 확인되는 후대의 초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 가장 17세기 이후에 정리된 모습이고요. 이게 좀 의아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 15세기나 16세기에 이제 궁중 행사도에 물론 거기에는 한 분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행사에 참여한 모든 관리들 거기에 일하는 정말 낮은 직급의 모든 사람 일반 평민들까지도 다 이제 그림에 일부 이제 등장하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이제 관리들의 복장의 일부에서 이 홍달령이 보여집니다. 그럼 갑자기 이때 이게 시복 달령인가? 라고 또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까? 이걸 이제 연구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그러니까 17세기에 이 시복 달령, 홍달령과 그 다음에 상복으로 입는 아청색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이전 시기는 다시 바뀐 형태로 봐주시면 아마 해석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이 시기에 입으셨던 지금 이 달령의 모습이 그런 흉배가 필요 없는 형태의 그런 달령이었고 안에 다포와 천릭을 받쳐 입으셨겠구나. 그런데 교위에 앉아 있지 않고 좌식으로 그냥 이제 탁자 앞에 이제 앉아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화까지 신고 계신 거 보면 그냥 이거는 그 집 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모자, 입자의 차이를 보시면 이 입자는 그냥 전체 둥근 그냥 모장을 가지고 있고 양쪽에 이제 그 둥글게 또 이제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입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거 뭐요? 여기 끈이지요. 이 끈 안에 사용되는 보석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에 따라서 또 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계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입자에 들어가는 이 이병을 가지고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구나를 또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모자가 옆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김진초상에서 보이시는 모자와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포의 형태는 다르죠. 왜냐하면 오른쪽은 그냥 일반적인 편복포니까요. 그럼 이 부분의 이 모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저희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게 그 이연보 초상의 그 입자를 조금 더 확대한 부분입니다. 이 갓 테두리 안쪽에 보이시는 붉은색 부분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안쪽 갓 안쪽에 붉은색으로 그렇게 장식된 이런 형태, 모정이 둥근 형태, 그다음 모정 끝에 방울처럼 생겨 있는 그런 장식품이 달려 있는 것을 발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 고려 말에 원대에서 넘어온 그 양식이고요. 이거를 보여주는 옆에 성주이시 종친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조년 초상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이제 편보포 위에 저렇게 발립을 착용한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립은 이 입자는 그 그러니까 평상시에 쓰는 모자가 되겠죠. 그렇다면 왜 왼쪽에 있는 이연보 초상에서는 이렇게 단령을 입고 품대도 갖추고 그다음에 화까지 신은 상태에서 왜 저 발립을 쓰고 있을까라고 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미암일기라는 기록상에 그 16세기 복식 문화를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이 미암일기는 그 1567년부터 한 10년, 그러니까 9년 7개월 정도나 한 10년 정도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일기입니다. 유희춘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는 각각의 편복포, 그다음에 일상, 그냥 옷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기록들이 우리가 기록하는 일기처럼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기록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편복포를 입고 있지만, 그 사모를 썼다. 뭐 이런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옷은 비록 편복포를 입었지만 집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나보다 귀한 분이, 그러니까 품계가 있는 귀한 분이 나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나는 예를 갖추어서 이 사람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집에서 입는 늘상의 편복포를 입었지만 머리에 사모를 썼다, 예를 갖췄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보여지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도 지금 보여지는 이연보 초상처럼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렇게 예를 갖추어서 옷은 착용을 했지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평상시에 나의 이제 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립을 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라면 나는 이런 관직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불자나 들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의 관직을 있는 사람이야를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겠죠. 품대의 결합 방식에는 변화가 보입니다. 이 결합 방식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지금 저희 춘천박물관에 소장된 지금 서대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서각을 가지고 있고요. 서각 안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더 이제 마모되지 말라 좀 보호하는 면이 있죠. 이 모습을 좀 풀어놓은 모습이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오른쪽의 모습을 보이시면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는 세 개, 이 부분이 삼태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날림쇠라고 해서 이게 걸리고 풀릴 수 있는 그런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세 개씩 심여평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남두육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 그 뒤에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달려 있는 그거는 좌보 우필인데요. 좌보 우필은 착용자의 입장에서 불러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여지는 사진에서는 오른쪽 부분이 좌보고 왼쪽 부분이 우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꽃 모양의 장식 2개가 들어가고 그 뒤로 길게 뻗은 타미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타미는 그
조임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이 품대의 끝이야를 보여주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또 네모나게 이제 또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북두칠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품대에서는 각각의 부위별로 명칭이 있고요. 앞에 3태에 금으로 이렇게 그 테두리를 장식을 했으면 옆에 남두육성에는 장식을 하지 않고요. 그 뒤에 좌보우필과 타미에는 장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북두칠성에는 금속 장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주 후반기에 그런 초상화에서 그 3태에도 금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두육성에도 금 테두리 장식되어 있고 이런 건 아주 후반에 온 거고요. 원래 규정상은 3태와 좌보우필, 타미에만 장식을 금속 테두리를 두르려면 두르고 두르지 않으려면 아예 다 두르지 않는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더 많이 보여지는 그런 품대의 모양인데요. 이 이전 시기 전반기에는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연보의 금서대인데요. 이 금서대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위에 이제 금서대가 조금 더 뭐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성이 조금 보여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품대인데 밑에 보시면 얘는 분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3태에서 버클이 열리고 닫히는 그 형태만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봐왔던 그런 모습인 그 품대의 모습인데 지금처럼 이게 3개로 나눠지는 걸림새, 그러니까 고리가 달려있는 형태의 모습이 원래 품대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품대가 결국은 내가 맞게 각각의 체형에 맞게 몸에 조여서 입을 수 있는 거고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나를 보여주기 위한 풍계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를 입고 단령을 입고 그 위에 갖추어서 나의 몸을 감싸게 마감을 할 수 있는 조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품대의 모습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대모금대 한번 보시면요. 대모금대의 3태 기준 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이건 조선 좀 후반기의 그 유물인데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 같은 거 없는 게 위에 걸 먼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보여지는 것들이 쭉 돌아가면서 양쪽에 저희가 지금 설명한 3태, 남두육성, 좌보필, 그다음에 타미, 북두칠성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각형, 약간 방형이 아닌가 원형이죠. 이게 이제 중간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은 먼저 보여드린 서대와는 뭐가 다르냐? 옆면으로 살짝 틀었을 때 보시면 왼쪽에 그 풀리는 고리, 구멍이 있고 고리 장식이 여기에도 옆에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일 수도 있고 좀 더 풀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일체형인 모습과 그 다음에 분리형인 모습의 그런 품대가 등장을 하고요. 그게 분리형일 경우에는 조금 더 시기가 올라가는 거고 일체형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원형과 방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형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실제 착용한 모습에서 한번 구분을 해드릴게요. 선조조 기영회도에 보면 이거 서울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건데 일부 제가 관리들의 모습만 좀 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5과 상복 조금 더 생각나시나요? 머릿속에 살짝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오른쪽에 이제 확대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품대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의복 부분에 있어서 옆 라인에 다른 색상 한 줄이 보이고 그 색상 그대로 깃 위에 보여지는 그 색상 청색 부분 보이시나요? 그렇다라는 건 옆트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겹쳐 입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품대, 허리에 맨 품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통이 아니라 오른쪽 인물이나 왼쪽 인물 모두 양쪽 끝으로 뭐가 뻗어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다라는 건 뭔가 몸에 맞게 꼭 조여서 묶은 다음, 그러니까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이 뒤로 빠져 있다는 거죠. 아까 타미가
그 묶음의 끝을 보여주는 끝장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탐이 끝이 쭉 뻗어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그 원형의 그런 품대에서 약간 벌어져, 그러니까 바깥으로 뻗쳐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원래 이제 이 시기의 품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에 그려진 시기와 이 착용된 사람들의 그 관리들, 여기 등장 인물들의 착용하고 있는 모습의 형태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개인을 그린 초상을 굉장히 자세하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일치하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큰 그림, 정말 실제로 보면은 이 인물 한 명이 거의 1cm도 되지 않은 작은 그런 작게 그려지는 그런 전체 전 궁중 행사도에서도 그런 인물들의 하나하나의 모습을 절대 그 시기에 맞게 표현돼야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다 표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품대가 이렇게 몸에 꽉 조여지게 착용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진화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화도는 8평 병풍이고요. 그 중에 한 폭에는 저렇게 왕이 계신 부분부터 그 위에 바깥에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까지도 빼곡하게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행사를 정말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임금을 중심으로 모여 있고 중간에는 나머지 왼쪽 우쪽, 그러니까 문무관이 나눠져 있겠죠. 문무관이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복식을 착용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뒷모습이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점처럼 보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냥 똑같이 왼쪽 오른쪽 계속 똑같이 그려져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린 모습이 가운데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1품부터 5품 이하까지가 다 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맨 위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은 입고 계신 게 이제 행사니까 조복을 입고 계시니까 그 복식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저희가 품대만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품대에서 맨 위에는 1품은 서대입니다. 서대는 보여질 때 저희가 금으로 보통 테두리를 두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대에 그 다음에 저렇게 장식들이 보여집니다. 장식 자체가 보통 검정색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무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림상에서도 그거를 표현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이시면 여기 그 뒷줄에는 삽금대입니다. 그러면 삽금대는 무늬가 있는 금으로 만든 품대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상에서는 전체가 다 금색이고 뭔가 이제 무늬들이 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소금대입니다. 그럼 소금대는 테두리는 금색을 가지고 있지만 안쪽에는 뭔가 무늬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초상에서는 학정대로 많이 표현이 된다고 했죠. 그 라인이 이제 서 있게 되고요. 그 뒷줄은 등급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뒷줄에는 삽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상에서는 약간 은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보통 금은 금으로 금분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은은도 은분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은은 결국 흰색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 테두리를 두르고 그 안에 이제 그림이 있는 띠돈을 이제 장식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소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실제로 초상에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서 이제 따서 보여드린다고 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그러면 소은대는 당연히 테두리는 은이고 그다음에 무늬가 없는 그런 장식품이고 나머지 이제 흑각대, 검게 보여지는 그런 흑각대를 착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봤을 때 정말 점처럼 보여지는 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여기에 참석자는 누구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그 사람에겐 각각의 품계가 있을 거고 그 품계를 가진 사람이 이 어느 자리엔가 앉아야 되고 그 앉아 있을 때에 각각의 그 사람들의 품계를 알 수 있게끔 잘 품계별로 다 이제 앉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뒷모습을 보고도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두 마리, 그러니까 당상관은 두 마리, 길짐승, 날짐승 두 마리를 사용하고 당하관은 길짐승, 날짐승 한 마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도 품대가 똑같아 보이지만 그런데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뒤에 부착한 흉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두 마리니까 당상관이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뛸 수 있는 거는 적어도 4분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마리의 그 주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 이분은 당하관이구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서 이제 착용 모습에서 그 시기에는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여서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타미 끝부분이 이제 옆으로 길게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확대된 모습처럼 지금 보여지게 되는 모습은 뒤가 처진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품대는 그냥 나의 신분을 표현하는 거지 복식에 있어서 이거를 오복을 그 단정하게 뭔가를 조여야 되거나 정리를 해야 되는 용도는 이미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복에 있어서도 이 품대를 고정을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달력 옆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 그 끝 옆 그 겨드랑이 밑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 그 고리의 유무에 따라서도 달력이 구분되는 거는 품대를 조여서 입기 때문에 굳이 고리가 필요 없는 전반기와 일정 정도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결국은 이 각대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로 흘러내릴 것이기 때문에 각대를 고정할 수 있는 고리, 이 품대를 고정할 수 있는 각대 고리가 옷에도 이제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리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각대를 쭉 둘러서 우리가 지금의 혁대를 매듯이 그렇게 쭉 둘러서 맨 다음에 앞에서 그 상태에서 그 날름새를 고정을 시켜버리게 되면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겨드랑이 밑으로, 그러니까 허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오복과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잘못 그린 건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품대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뒤에 이제 후수라고 하는 길게 늘어뜨린 자수 있는 그 부분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위로 둥근 형태의 품대도 보이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밑으로 둥근 형태의 품대도 보여집니다. 이게 누구는 위로 있고 누구는 아래로 입는 게 아니라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결국 이것은 몸에 조여 입지 않고 고리에 껴서 입는 거기 때문에 이 몸을 숙였을 때 이 품대가 위로 들릴 수도 있고 그냥 아래로 숙여질 수도 있는 모습을 정말 자연스럽게 현실 그대로 정말 그 시기의 행사를 보면서 찰칵하고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편복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초상입니다. 김진 초상이고요. 여기에는 그 편복포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직선, 그러니까는 그 직령과 달령의 구분에서 깃이 둥근 것과 깃이 일자형인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는 일자라고 했을 때도 지금 끝이 저렇게 뾰족해지는 칼깃의 형태를 띠는 게 또 조선 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그 칼깃이 나중에 조금 더 둥글게 변화해서 동그레 깃이 되고 그 앞에 이제 코가 또 뾰족하게 나오면서 단코 깃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둥그레 깃으로 정착하게 되는 깃에서도 시기별로 조선 전기부터 그 후반기까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반기이기 때문에 겨드랑이까지 내려오는 넓은 형태의 깃은 가운데에 바느질선이 따로 있는 이중깃, 그리고 이 이중깃인데 직령에 그러니까 고든 깃으로 달리기 때문에 이거는 직령에 해당을 하고 직령은 대표적인 남자의 편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입게 되는 옷이죠. 조선 전반기의 직령포는 달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구조가 다 동일하고요. 깃의 모양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진 초상에도 입혀진 그 포도 당연히 깃의 모양만 다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표현이나 구성 방법은 동일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이연충의 실제 이제 출토된 복식인데요. 뭐 소매 길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같죠. 앞이 짧고 뒤가 긴 모습까지도 같고 겨드랑이 아래로 고름이 달리는 모습까지도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입자입니다. 앞서 이연보 초상과 굉장히 비슷한 둥근 형태의 모정을 가진 그런 그 입자이지만 안에 이제 붉게 칠해져 있는 발릿과 달리 이거는 평상시에 이제 착용하는 그런 입자입니다. 이거는 보통 대로 만들고요. 대가 얼마나 고우냐, 그 다음에 이것을
더 가늘게 이제 쪼개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조선 중기 후반기를 들어서 흑립, 우리가 얘기하는 가수로 이제 변천하는 그런 어떤 그 시발점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형태의 모자가 일반적인 남자들의 편복포에 이제 쓰게 되는 모자의 형태입니다. 위에는 지금 검게 돼 있어서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상투의 모양을 틀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초상을 보시게 되면 여기를 실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 테두리, 이 양태 부분처럼 이렇게 밝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위에도 아마 그렇게 표현해서 안쪽에 이제 어떤 그 모자, 그러니까 머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초상도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형태에서는 안은 진하게 이제 칠해져 있어서 알 수 없고, 그 밑에 이제 차양 여기 내려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차양이 둘러진 모습을 통해서 아, 이게 뭔가 얇은 그런 대 혹은 이 시기에 뭐 직무를 그러니까 포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테두리 끝에 이제 돌아가는 그 테두리를 대살로 이게 다 둥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모자의 끝은 그냥 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마감 테두리가 쫙 둘러져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이제 이병 그 끈을 통해서 이 각끈의 재료가 무엇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 각끈, 그러니까 이걸 착용한 사람의 신분도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리면 옆에 얼마나 겹쳐 입었는지는 이미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직명포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집에서 입는 편복포의 경우도 이렇게 여러 벌을 겹쳐 입었다는 거.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품대처럼 끈을 매고 있습니다. 이 끈은 그 조대라고 하는데요. 이 조대는 직무를 엮어서 만든 끈이고요. 끝에 이제 매듭을 지어서 그러니까 술을 내려서 옷을 단정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그 사선으로 해서 이렇게 엮여지는 모양이 보여집니다. 그거는 실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 좀 넓은 끈, 광다회 혹은 둥글고 가는 끈, 세조대에도 모두 사용되는 다회를 엮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세조대 형식을 띠는 이런 끈으로 마무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편복포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냥 잠깐 보여드리면 이 왼쪽에 등장하는 액주름포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그런 옷이고요. 이게 이제 임난이 이후에는 출토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문헌에도 잘 등장하지 않고요. 액주름포라는 건 겨드랑이 액자 써서 그 밑에 잘게 중에 주름이 잘 펴 있는 그런 겹주름의 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출토된 옷에서도 그렇고 어떤 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옆에 이제 잘게 이렇게 주름, 그러니까 저희가 주름 잡는 옷을 지금 앞서 보여드린 천리개 그 밑에 하단 부분의 치마 부분이 의와 연결되기 위해서 그게 잘게 주름을 잡아서 치마처럼 주름을 잡아서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액주름포 같은 경우에 겨드랑이 양쪽만 지금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는 특수한 옷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여지는 그런 포들은 남자들의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남자의 포는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의 몇 배나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우리에게는 이런 편복포를 입고 계신 초상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에 주로 이제 지금 전시되어 있는 유물을 통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조선 전기를 표현해 드렸다면 이후에 아마 편복포를 통해서도 아마 다시 이게 뭐 소개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 학자분들, 선후배 동료분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그 드러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아마 깊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제가 좀 부족하게나마 설명드린 부분이 좀 더 깊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나온 게 아니군요. 다시 이제 그 앞에 섰습니다. 지금 조선전기 미술대전 새나라 새미술에 전시되어 있는 네 분의 초상은 이 전시를 준비하는
아마 그 전시 준비자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대표작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전시를 했다 그래서 모든 걸 알 수 있진 않고요. 지금 드러나 있는 이 네 분의 초상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조선 전기의 복식은 이런 거고 이 전시의 주제에 맞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왜 이 네 분의 초상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전시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아직 전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만약에 들으셨다면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쓱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한번 다가가서 지금 내용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